진짜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는 방송 진투박. 네, 정성원 씨 첫 코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오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긴급 진단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상품 시리즈는 잠시 멈추고요. 예, 스피디한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한진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진칼. 예. 한진칼에 또 어떤 훌륭하신 분이 지금 들러붙으셨어요. 껌딱지처럼 찰싹 들러붙으셨는데 관심들이 많죠. 또 경영권 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전체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야 본질을 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진그룹 가계도에서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 왔는지 그거를 스피디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한진그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이죠. 육해공을 아우르는. 예, 얘기 중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앞에 신탈라님께서 스케치북을요. 엄청나요, 지금요. 이거 찍어드리고 싶은데. 과찬 있습니다. 이 지금 스케치북 도화지북 진짜 큰 거에다가요. 이거 뭐라 그러죠? A4가 넘게 A16이요? B3? B3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거에다가 두 장을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와서 설명해 드리는데, 가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와. 이거는 사실은 저도 좀 성원 씨가 얘기해서 그런지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게 오디오로만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전달력이 떨어져요, 확실히. 이거 좀 영상으로 좀 우리가 앞으로 성원 씨하고도 좀 저희가 좀 의논을 해서, 조만간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진투방 시즌1 처음 시작할 때는 비디오하고 오디오 방송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내보냈었는데, 그때는 이 시즌2부터는 저희가 비디오는 안 하고 오디오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근데 그거는 추후에 지금 둘이서 얘기 중이라서요. 조만간에 비디오 방송을 다시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창업주분이 조중훈 씨입니다. 조중훈 씨. 근데 이분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열리던 해에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트럭 한 대 갖고 처음에 한진상사라는 인천에다가 조그만 물류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정말 대단해요, 창업주들 다.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단해요, 창업주들. 그 트럭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고 트럭이었답니다. 1톤짜리인가 2톤짜리인가 농달차. 그런 거 하나 어디서 구닥다리를 그 당시에 다 못 살고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구했나 봐요. 어디 가서 훔쳐왔는지 구했는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날라주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사세가 확 커진 게 언제냐면 이 전쟁입니다. 전쟁. 아시겠지만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비실비실한 그냥 영국만도 못한, 그때는 영국이 거의 세계 1등 국가였잖아요.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그러다 이제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예?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대 채무 국가였는데 이게 채권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아시겠지만 JP 모건 스탠리, 한 뿔인데 어마어마하게 150년 된 투자은행이 그때 떼돈을 벌어갖고 확 커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군수 물자를 미군 측에다가 이제 이렇게 수송을 전담하다시피 해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세가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중훈 창업주가 이거 육상만 할 게 아니라 해운 바다 쪽 해상 운송도 한번 해보면 돈 되겠는데, 그래갖고 또 한진 해운을 또 몇 년이더라 이게 77년도에 한진 해운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또 언제 그렇게 됐냐면, 대한항공을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박정희 시절에 있던 항공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나중에 대한항공으로 바꾼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들리는 얘기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조중훈 회장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제발 이거 인수 좀 니네가 해라 좀. 그래서 좀 키워라. 근데 그 당시에 좀 꺼렸답니다, 조중훈 회장. 왜냐면 그게 부실 덩어리였대요, 그때. 부채율이 어마어마했었나 보고, 항공에서. 근데 지금은 대한항공이 그래도 한지를 막아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육해공을 아우르는 이렇게 조중훈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이제 고령으로 별세를 하셨고, 이 조중훈 씨 이제 슬하에
사남이 있습니다. 사남. 그래서 장남이 지금 뭐 한창 그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분 조양훈 회장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조남호. 근데 이분이 이제 한진중공업 회장을 맡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조중훈 창업주가 이제 죽을 때가 이제 좀 이런 말이 그러는데 사망할 때가 되니까 이제 아들이 막 싸울 것 같아. 왕재난을 일으킬 것 같아갖고 계열 분리를 다 시켜준 거야. 그래서 하나씩 다 떼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남인 조양호 회장한테는 그 한진그룹이랑 대한항공을 떼준 거고 이건 네가 맡아서 해라. 그러고 둘째 조남호 씨한테 한진중공업을 떼줬고 배 만드는데. 예. 아니 한진중공업 그렇죠. 예. 조선업체인데 이제 비리비리하죠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 괜찮았겠나 보네. 예. 그 당시엔 돈이 됐죠. 이 한진중공업이. 해운업 그때 돈이 이 한진중공업이 아파트도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브랜드를 앞서서 아파트 건설도 많이 했었어요. 한진중공업이. 근데 지금은 사세가 많이 기울었죠. 예전만 못하죠 지금. 한진해운도 그때 잘 나갔겠네요. 잘 나갔죠 이만. 메리츠만 조금. 그리고 삼남이 이제 조수호 회장인데 이분한테는 한진해운을 떼준 거예요. 근데 조수호 씨가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병으로 또 별세를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마지막 사남 조정호 씨한테 이제 메리츠 아시죠? 메리츠 화재, 메리츠 종합 종금 이런 메리츠 그룹 이제 이건 이제 금융 그룹이죠. 그걸 이제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남이 지금 맡아서 쭉 운영을 해오는데 그 조양호 회장님은 워낙 유명하죠. 왜냐면 이제 자제분들 때문에 더 유명해지셨잖아요. 자제분들이 워낙 이 혈기왕성하신 분들이라서 뭐 아시죠? 조연아 씨. 그다음에 뭐 조현민 씨, 조원택 씨. 그래서 다들 이제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무직을 맡고 있죠. 근데 이번에 그 조현민 씨는 그 물컵 갑질 그 사태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전무자리에서 물러났다고는 합니다. 근데 뭐 언제 복귀할지 뭐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조만간 또 슬쩍 또 다시 또 은근슬쩍 복귀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삼남이 근데 조수호 회장이 아까 그랬죠. 한진해운을 맡았는데 이분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최은영 씨인데 이분이 이제 졸지에 이제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까지는 이 전업 주부셨어요. 이제 집안일만 맡아 하시다가 남편이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이랑 지금 입장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 최은영 씨가 이제 회장이 된 이후로 갑자기 이제 물론 이제 해운 업황 자체가 급격히 이제 안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 최은영 회장이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떠맡다 보니까 좀 판단착오를 많이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갑자기 이게 좀 많이 이게 뭐랄까 사세가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파산을 했잖아요. 한진해운이.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어지가 하여튼 그 조양호 회장한테 정부가 넘겼죠.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네. 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가게 돈은 이제 그러니까 조중훈 창업주가 그렇게 됐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남한테 각 계열을 다 분리시켜서 하나씩 다 줬고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보면 이 지배구조를 잠깐 좀 볼게요. 그 지배구조를 보면은 지금 오늘 사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한진칼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금 붙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배구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옛날 지배구조는 되게 뭐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다 그렇잖아요. 뭐 순환출자 고리가 뭐 수백 개 뭐 엄청나게 막 그러니까 지들도 몰라. 누가 누구 지분을 갖고 있는지 자기네도 몰라. 막 헷갈릴 정도인데 핵심만 얘기하면 이 정석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석기업. 이게 비상장 기업인데 그러니까 롯데로 얘기하면 롯데그룹으로 비유하자면 광윤사 같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그 특수관계인 뭐 자제분들 포함해서 정석기업 지분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의 최대 그러니까 쉽게 가면 제일 윗대가리에 있는 제일 그 지배구조 정점에는 제일 위에 있는 기업인데 이거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장을 일부러 안 시켜요. 오너일가들이 거의 지분을 자기네가 거의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상장사를 가족회사죠. 뭐 이게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딱 세워놓고 이제 상장회사 지분을 다 들고 있어갖고 다 지배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지배구조가 정석기업이 있었고, 그 밑에 주식회사 한진이 있었고, 주식회사 한진이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한진칼 그 지분을 9.8%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순환 출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정성기업이 한진기업 지분을 갖고 있고 한진 주식회사 한진이 한진칼 지분을 갖고 있고 한진칼이 다시 또 정석기업 지분을 48% 갖고 있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한진칼은
지금 지주회사가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이게 대한항공인데 이거 인적 분할 둘로 쪼개가지고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나눠가지고 한진카를 지주회사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부터 한진그룹이 지주회사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된 거고, 이 한진칼이 이제 그 밑에 대한항공 지분은 6.7%를 들고 있었어요. 이 대한항공, 문제의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해운홀딩스라는 이것도 일종의 지주회사예요. 근데 요거에 또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이거 좀 이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일단은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한진해운홀딩스가 또 그 밑에 그 문제의 한진해운 지분을 자회사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버로지텍이라는 물류회사를 또 갖고 있었고 되게 복잡하죠. 그 밑에 단계로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에 내려가면 한진해운이 또 한진 SM을 비롯한 12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게. 그리고 외국법인, 한진 차이나, 이건 중국 법인인데, 중국에다 설립한 법인이죠. 한진 차이나를 위시한 총 30개의 해외 법인을 또 갖고 있었어요, 한진해운. 그러니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진해운이 그 당시에 총 자회사로만 토탈 약 한 45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컸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정석기업, 한진칼, 한진해운홀딩스, 한진해운, 그 밑에 45개 자회사. 그래서 증손자회사까지 쭉 내려가는 이런 복잡한, 매우 복잡한 그런 지들도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서 모를 정도의 이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은근히 좀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한창 이슈가 된 게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죠. 경제민주화.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된다. 대기업들, 재벌들.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조영 회장이.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 그래서 한진칼도 세웠던 것 같고. 그래서 2단계에 걸쳐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제 1단계가 뭐였냐면요. 한진칼하고 아까 얘기했죠. 대한항공이었던 거를 인적 분할 둘로 쪼개가지고 한진칼이라는 신설 법인 이걸 지주사로 만들고 존속법인 대한항공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1단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배구조를 개편을 했고 2단계 또 지배구조를 두 번째로 다시 재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성원 씨가 얘기했던 여기서 이제 문제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였는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진칼 밑에 한진해운홀딩스가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 중에 질문 빨리 말씀하세요. 이 한진해운하고 한진칼하고 네.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네요. 네?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연결이 돼 있다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파산하기 전엔 그랬죠. 파산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열 분리를 해서 딱딱 끊어서 줬어야 되는데 다 끊어서 계열 분리를 못 시키고 줬네요. 예, 넘길 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한진해운홀딩스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게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떠나면 다 만드는 거야? 조수호 회장이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최은행 회장이 그걸 떠안게 됐다고 그러죠. 한진해운을. 근데 그때만 해도 한진해운홀딩스라는 회사 자체가 없었어요. 네, 정부에서 없었는데 홀딩스라는 거를 이제 지주회사로 그러니까 중간 지주회사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또 하나의 지주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대한항공 그룹 즉 한진그룹과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회사였어요. 떠는 거예요? 네, 별개의 회사여갖고 이거든 인적 분할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해갖고 한진해운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최은영 회장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이제 딸려 있는 한진해운 밑에 있는 아까 총 45개의 그 자회사들을 동시에 다 한 방에 다 지배할 수 있으니까 최원영 회장이. 그래서 그때 만든 거예요. 해운홀딩스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년간 유지를 해왔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해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 당시에 용선료를 그 당시에 이제 국가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인가 그랬죠. 그때가 이명박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때가 맞았을 겁니다. 이제 구조조정한답시고 네? 야 부채율 낮춰 이렇게 된 거예요. 한진해운한테 부채율 빨리 낮춰라. 니네 위험하다. 잘못하다 보면 이제 공적자금 투입해야 되게 생겼으니까. 공적자금이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진해운 측에서는 정부 말을 듣겠다고 정부 말을 따르겠답시고 용선료를 그러니까 이 해운 회사들이요. 항공사도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배를 직접 사서 소유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거는 한 25%,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빌립니다. 리스를 뭐. 리스잖아.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자기 돈 100% 들어갖고 비행기고 배를 다 어떻게 해서 한 척, 한 대에 뭐 수천억씩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빌리다 보니까 이제 그 빌리는 돈을 내야 되잖아, 비용을. 그 용선료라고 그래요, 용선료. 그렇죠. 그 선자가 이제 배선자, 쓸용자. 그래서 배를 사용하는 대가로 그 선주한테, 배 주인한테 용선료를 주는데, 부채율을 낮추라고 자꾸 하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르겠답시고 죄다 배를 빌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나 봐. 그 용선료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계약을 한 거야. 시세보다 너무 그 비싸게 지급을 한 거야. 5년, 10년짜리 계약을 끊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진해운이 가뜩이나 업황도 안 좋아지는 데다가 용선료로 1년에 몇 조씩 나가니까 갑자기 이게 막 그냥 휘청대기 시작한 거지, 한진해운이. 그래갖고 그 아주버님이죠. 한진해운 그 최은영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버님이야, 조영우 회장이. 그렇잖아. 자기 남편의 형이니까. 아주버님한테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 한창 시끄럽잖아. SOS를 친 거죠. 그러니까 조영우 회장이 이제 차마 모른 척 하긴 좀 처음에는 모른 척 했었어요. 내가 그걸 왜 도와줘? 이러면서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쳤냐? 이래갖고 모른 척 하다가 하도 여론에서도 이제 뭐라고 그러고 최은영 회장도 계속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도 그러니 징징대니까 이제 도와주기로 했는데 조건을 다른 거예요. 최은영 회장이 이제 손을 떼기로 한 겁니다. 한진해운을 쉽게 가면 대한항공한테 넘기기로 한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넘기기로 했냐면요. 그 당시에 그 한진해운의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던 한진해운 홀딩스를 또 인적 분할을 합니다. 둘로 쪼개. 그래갖고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을 만드는데 존속법인은 한진해운 홀딩스 이름 그대로 쓰고 존속법인이니까 신설법인은 대한항공 그 회장인 조양호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신설법인과 그 밑에 딸려있던 한진해운을 합병을 해버립니다. 합병을 해. 그러고 나서 한진해운이 1조 이상의 그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 거기에 대한항공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진해운의 지분을 확 늘려버려. 그래갖고 한진해운의 일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한진해운이 완전히 대한항공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럼 최은영 회장은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 그러면 한진해운 홀딩스 존속법인과 그 밑에 딸려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거지 같은 회사들 돈도 안 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뭐 한진 SM이라든가 뭐 사이버로지텍 이런 자잘한 이런 회사들이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푼돈 장사하는 이런 것만 가지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조양호 회장이 내가 보면 배려를 한 것 같아. 마음 먹으면 그것도 다 뺏어버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근데 조양호 회장이 이제 재수씨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좀 배려를 한 것 같아서 그거는 그럼 재수씨가 맡아서 계속 운영하세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진해운이 완전히 이제 대한항공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조양호 회장 밑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2년을 조양호 회장이 어떻게든 이걸 살려보겠다고 한진칼, 대한항공, 주식회사 한진을 다 동원해서 2조인가 3조가 넘는 돈을 2년 동안 한진해운에다 계속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리고 이게 이 당시 한진해운이 또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 휘청거렸냐면 업황 나빠지고 용선료 부담 이것도 있었지만 결정타가 뭐냐면요. 이 해운업종은요. 일반 제조업과 좀 다른 게요. 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류는 전 세계적으로요. 이 좋게 말하면 동맹, 얼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요. 나쁘게 말하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해운도 마찬가지야. 해운은 이 노선, 이 돈이 되는 노선이 있고 돈이 안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미주 노선 같은 건 돈이 돼. 많이 가니까.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장거리 노선이 돈이 되지. 이게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우리나라 근해에서 뭐 예를 들면 흥하해운 이런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조그만 컨테이너 선사들이라는 건 이런 거는 벌크 선사도 큰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노선을 내가 그 노선에 취행을 하려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얼라이언스에 내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과점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포장해서 말하니까 얼라이언스지. 그냥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야. 그래서 이 해운업 산업에도 몇 가지 그 얼라이언스가 한 세계적으로 한 3가지,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진해운이 속해 있던 그 얼라이언스가 이렇게 말하면 또 좀 그런데 팽당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퇴출당한 건 아닌데 뭐랄까 거기도 이제 등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이 얼라이언스가 갖고 있는 노선이 얼마나 돈이 되는 진짜 알짜배기 노선이냐, 뭐 규모가 어느 정도냐, 회원사가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한진해운이 속해 있던 그 얼라이언스가 2등인가 3등인가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1등 얼라이언스가 아마 M2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M2. 걔네가 1등이니까 머스크가 아마 거기 속해 있을 텐데 걔네가 갑자기 덩치를 키워버리는 바람에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향도 있습니다. 업황 자체도 나빠졌지만 선봉량도 막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걔네가 다 먹어버린 거야. 일감이 없는 거야. 걔네가 다 먹어버린 네, 거야. 네. 1등짜리가 다 싹쓸이해버리니까 1 카르텔, 2 카르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물동량을 다 싹쓸이해다 버리니까 또 언니랑 비슷한 이야기네.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씨.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2016년도에 조양호 회장이 두 손 든 겁니다 이제.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나 한진해운 안 할래. 나 경영에서 손 뗄게. 그러면서 자율협약을 신청했습니다. 채권단한테.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1등 채권단이 어디예요? 이런 일 터질 때마다 항상 산업은행이잖아. 걔는 1등일 수밖에 없죠. 정책 자금을 계속 쏟아붓으니까. 그래서 자율협약을 국민다 세금이죠. 네, 자율협약을 그 산업은행에다 이렇게 나 경영권 포기각서까지 다 써가면서 자율협약 들어가겠다고 신청서를 그 산업은행에다가 이제 오늘 딱 2016년도 이때가 4월인가 그래요. 내는데 최은영 회장님께서 우리의 영리하신 정말 영리하신 이런 훌륭하신 우리 최은영 회장님께서 그거를 잽싸게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자율협약 신청하기 하루 전날 들고 있던 한진해운 직원을 다 팔아버립니다. 왜 다음날 되면 폭락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 팔아버려. 그래갖고 따님이 2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하루 전에 입수하지? 미리미리 입수하지 좀. 뭐 내부 사정은 모르겠고 그래서 그 두 따님한테도 이제 우리 훌륭하신 최은영 회장님께서 어머니의 그 지극한 자식사랑 그래갖고 야 니네도 팔어. 그래서 딸한테도 알려준 거야 그 정보를. 그래갖고 이 딸들까지 앞서서 그거를 홀라당 다 팔아버리네. 그래갖고 10억인가 뭐 20억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정도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갖고 청문회 불려나왔었잖아요 나중에 청문회까지 불려갖고 최은영 회장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셨었는데 그 당시에 청문회장.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율협약을 신청했는데 산업은행에서 퇴짜를 놓습니다. 빠꾸룰라 인가를 안 해줘. 왜 안 해주냐고 봤더니 오너 일가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2가지를 써서 줍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경영권에서 손 떼겠다는 그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을 하고 채권단한테. 두 번째로 보통 현정훈 회장도 그렇게 했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맡겨갖고 돈을 빌려갖고 사재를 출연합니다. 출자가 아니라 출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내가 여다가 나도 경영 잘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짓는다는 차원에서 내가 이 돈 그냥 줄게 니네한테. 그게 출연이야. 출자하고 출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정훈 회장도 주식 담보로 맡겨갖고 300억인가 현대상선 살리겠다고 300억인가 사재를 출연했었어요. 근데 조영우 회장은 안 했어요. 그거를. 안 하니까 채권단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괘씸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 왜 저렇게 책임감이 없을까? 왜 이렇게 조영우 쪽에서 2조를 꼬라박았는데 뭘 못 꼬라박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조영우 회장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내가 2년 동안 18 2조 넘게 꼬라박았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나보고 뭔 또 사재를 또 출연하라고 지릴들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버티기다 법정 관리 갔잖아. 결국에는 법정 관리가 가갖고 파산해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엔 청산 가치가 더 높다 이래갖고 그냥 청산 공중분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진해운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눈물을 많이 쏟았죠. 피눈물을 그 적립매매 한다고 뭐 그 매풀 나가는 휴지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한진이. 예? 그렇게 됐고,
좋은 이야기네요. 네, 이 바람에 대한항공은 근데 그 최은영 회장은 그 주식 매각책 받았던 거 그 다시 회수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많았죠. 저거 회수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거는 아직 알아보지 못해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아마 받았대요. 1년 6개월. 예. 근데 아마 그 회수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12억 원. 추징금 4억 9천만 원 그렇게 됐대요. 추징금은 근데 안 내도 그만이에요. 벌금은 달러 추징금하고 근데 벌금 12억 원. 예. 근데 뭐 그 정도야 뭐 껌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조영호 회장님이 근데 주식 매도로 회피한 금액은 손실은 약 10억 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10억인가 20억 회피했다고. 근데 왜 12억 벌금 올렸지? 괘씸하다 이거죠. 뭐 괘씸죄인가 보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일단 여기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고요. 대한항공은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아. 데자부요, 데자부. 그래서 그 전까지 한진해운에다가 1조 이상을 계속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고 뭐 연구체도 인수하고 이러는 바람에 돈을 계속 꼬라박아갖고 주주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왜 밑빠진 독에다 자꾸 돈을 꼬라박니? 이래갖고. 근데 2016년도에 이제 이렇게 경영에서 조영호 회장이 손을 떼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대한항공은 그때부터 이제 한숨 돌렸죠. 재무 구조가 좀 좋아졌죠, 그때부터는. 그렇게 됐고요. 이 한진해운도 참 기구해. 그래서 여기에 대해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요. 그건 또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포커스가 지금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맞춰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또 한진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도 좀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이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배 구조를 보면 그동안 또 여러 번 지배 구조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얘기했는데 지금 2016년도까지 제가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해가 2018년도 2년이 또 흘렀는데 그 사이에 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핵심만 얘기하면 조양호 씨를 비롯한 그 특수관계인이 한진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의 대한항공의 29.96% 지분이 많죠. 지분을 갖고 있고요. 한진칼의 주식회사 한진 지배하고 있습니다. 22%. 그리고 칼 호텔 네트워크라고 이게 이것도 좀 저는 의문이 드는데 항공사가 이 호텔 4개를 지금 갖고 있어요. 제주도, 인천 이런 데다가. 거기에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한진칼이. 그리고 부동산 값어치가 좀 있나 보죠. 예, 지네어도 지분이 한진칼을 갖고 있는데 지분을 조양호 원래 갖고 있는 그건 없어졌어요? 뭐요? 정석기업? 한진칼 합병됐어요? 갖고 있죠. 정석기업도 지분. 그러니까 정석기업은 위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한진칼 위에 있는 거예요? 정석기업이 아마 제가 알고 이런 한진칼하고 이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미처 이건 알아보지 못했는데 한진칼하고 제 어렴풋이 기억으로는 합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흡수 합병된 걸로. 근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 근데 하여튼 지네어도 원래 한진칼이 그래서 지네어를 100% 자회사로 갖고 있었는데 IPO 하면서 지금 상장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희석이 돼갖고 지금은 한진칼이 지네어 60%만 갖고 있습니다, 지분은. 그래서 이 핵심 기업이 한진칼이에요. 지금 실질적인 지주사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모펀드죠, KCGI. 예. 요게 이제 지분 9% 취득했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왜 한진칼에 붙었을까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 안 붙고 그게 핵심이니까요. 한진칼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요. 지주회사만 공격하면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그 회사들은 한 방에 그냥 다 지배할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를 공격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KCGI, 이게 사모펀드예요. 근데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유명한 사모펀드가 네노라는 사모펀드가 뭐 MBK 파트너부터 시작해갖고 뭐 몇 개 있어요. 한행 컴퍼니 뭐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KCGI는 좀 생소해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좀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 대표가 강성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제가 좀 촉이 왔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원래부터 지배구조 전문가였대요. 이분이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출신의 신한금융투자 증권사죠. 애널리스트였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로 있을 때 몇 년 전에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배구조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잘 모를 때였는데 이분이 보고서 리포트를 최초로 딱 하나 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지배구조 문제점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관심을 가진 분이야. 그래갖고 애널리스트로 있다가 LK 투자 파트너스라고 또 유명하죠 여기. 거기서도 잠깐 그 재직을 했었대요. 근데 이때 현대시멘트라든가 대원 이런 거에 그 지배구조 개편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올렸답니다. 내가 보기 이분은 지배구조 이쪽에 있어서 되게 전문화되고 특화된 그 전문가 같아요. 다음 시간에 롯데 주저를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올해 7월 달에 LK 투자 파트너스에서 이분이 독립을 해서 자기가 차린 게 바로 KCGI 사모펀드. 근데 대단한 게 한 달 만에 1,500억의 자금을 끌어모았어. 어디서 그런 것 같아요? 사모펀드니까 뭐 아름아름 뭐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뭐 끌어왔고 지연했겠죠. 인맥들한테 네. 10% 그러니까 이분 하나 보고 이제 쩐주들이 돈을 댔겠죠. 대단해. 한 달 만에 그래도 1,500억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생 사모펀드 운영 회사가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분이 그 한진칼의 지분을 9% 취득했는데, 그럼 중요한 게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죠.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분이 뭔가 승산이 있다 싶으니까 9%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겠어요? 승산 없는 게임은 안 할 뿐이야. 이런 사람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그쪽으로 초기 본능이 발달해 이 동물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 싶으면 아예 붙지도 않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제가 지배구조를 봤는데 일단 조영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28.95%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KCGI가 9% 취득했죠? 국민연금이 8.35%.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이게 IB 투자은행입니다. 얘네가 5.03%. 어디 계열 투자은행이요? 이게 아마 외국계예요? 물론 외국계죠 당연히. 근데 스위스인지 프랑스인지는 헷갈리는데 스위스 계열이겠네요. 스위스인지 프랑스인지 크레디트 스위스네요. 네, 스위스일 거야. CS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 5.03%. 그리고 한투신탁운영 3.8%. 그리고 기타 40.36%인데 기타 안에는 유명하죠. 뱅가드 펀드. 요게 1.2%. 블랙록 유명하죠. 요것도 1.02%. 그러니까 조금씩 다 갖고 있어.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0.5%. 얘가 여기서 얼마나 꺼내줄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0.27%. KGC에 얼마나 지금 끌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조양호 그러니까 한진 쪽에서 긴장을 바짝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지분이 제일 많아. 28.95%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6.74%가 묶여있는 지분이야. 담보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종로세무서하고 은행에. 그럼 28.95%에서 6.74%를 묶여있으니까 이걸 빼버리면 대략 한 20%, 한 21% 정도 지분을 자기가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21%.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KCGI가 9%, 국민연금이 그러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한진그룹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론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아까 뭐 조현민 그 전무 물컵 갑질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조영호 회장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기소가 돼갖고 재판 받고 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견미리 씨는 왜 이렇게 딱 한 번 나와 안 나오죠? 나 계속 나왔으면 견미리 씨? 견미리 씨? 홈쇼핑에 맨날 나와요. 아니요. 그 언론에서 이 남편이 구속됐잖아요. 이번에 아세요? 알죠. 왜 한 번 들어오면 안 나와 얘는요. 그 얘기는 저기 뭐야 마이크로다 맨날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처먹는데 이분은 안 나와. 뭔가 뭐 저게 다 틀어 막았나 보죠. 나 화가 나 죽겠어요. 진짜 네이버 뉴스백이 홈쇼핑에선 잘 나가시던데. 아니 이분 이렇게 이분 대기업들도 이렇게 맨날 나오는데 이분은 잘 피해가는 것 같아. 한두 번이 아니야. 지난번에도 이분 보니까 뭔가 좀 뭐 저기 백이 정말 화가 나 진짜. 그래갖고요. 네. 네. 여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회장님도 지금 재판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지난번에 그 물컵 갑질 사건 때문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민연금 그 한진 대한항공에다가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답변을 안 해버렸어요. 그냥 씹어버렸어. 국민연금도 사람인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지. 그리고 지금 얼마 전이 아니죠. 2, 3년 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연금이 집중 타겟이 돼갖고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해라. 니네 뭐 하는 거냐.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라. 경영회전 간섭해라. 근데 딱 걸린 거예요. 여기 지금 아다리가. 그래서 내가 보기엔 국민연금이 여론도 지금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해서
KCGI 쪽에 붙을 확률이 제가 보기엔 높다. 예? 매우 높다. 그리고 이 KCGI 측에서 그렇게 되면 일단 국민연금하고 KCGI 지분을 합치면 단순히 그냥 계산하면은 17.35%가 돼요. 조양원 및 특수관계인 그 지분은 21%. 약 4%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여기서 외국계 크레디트 스위스가 아까 또 5.03%를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만약에 또 KCGI로 붙어버리면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내가 좀 불안하긴 했는데,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게 며칠 전에 한진칼이 급등했거든요? 이 KCGI가 9% 지분 취득했다 공시내니까 이게 경영권 분쟁 붙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이제 막 매수세가 몰려갖고 10몇 프로 급등을 했는데, 그 틈을 타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지분을 약 2%인가로 홀라당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남은 게 3%가 조금 더 돼.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합치면 거기다 한투 신탁 운용이 3.8. 그러니까 나머지 이거를 만약에 KCGI가 다 설득을 해갖고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갖고 다 그거 지분을 다 합쳐버리면 이 한진 측에서도 절대 안심만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무엇보다 여론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폴싱어가 대표로 있는 그 있잖아, 벌처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그 공격했잖아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할 때도 그랬고 론스타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현대차에 또 붙었다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때하고는 경우가 달라. 그거는 외국계 펀드라서 국부 유출이라는 그런 그 논란거리가 있었어. 근데 이건 아니야. KCGI는 토종 순수 우리나라 펀드야. 그러니까 이거 국부 유출이라는 게 명분 자체가 쓰질 않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진 입장에서 더 불리하다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진행 상황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내년 2019년 3월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일단 이때 1차 공격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가의 움직임은 뭐 크게 뭐 이렇게 출렁거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요 얘기 네. 마무리 짓고. 네. 흐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무리. 네, 그래서 길게 하시네요. 예. 짧게 하시면 스피드하게 하신다면서요? 스피디하게 여보세요. 조중훈 창업주가 창업했을 때가 몇 년? 제가 1945년부터 지금 약 몇 년이야? 70년? 뭐 이거를 내가 지금 30분 안에 정리하는데 그럼 이 정도면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거지. 진행하시죠. 70년 영역의 세월을 내가 지금 진행하시죠. 네. 몇십 분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멋있으십니다. 네. 네? 멋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내년 2019년 3월에 주총 시즌이잖아요.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아마 1차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모펀드들의 공격 수법, 뭐 수법이라고 말해서 좀 그런데 표현이 뻔해. 일단 이사회부터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네 사람은 이사로 침투시킵니다. 일단 이사회부터 장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이사 선임, 할 거야. 자기네 사람은 이제 이사로 밀겠지. 여기서 표 대결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표가 지금 내가 보기엔 물밑 작업을 열라버리고 있을 겁니다. 표 몰아달라고. 그래서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한진칼의 이사진 현황을 제가 또 찾아봤어. 인터넷에서. 그런데 조양호 회장이 2020년 3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이제 아직 여유가 있어. 내후년이야. 근데 그 아들 조원태 사장도 내후년 3월에 임기 끝나. 다른 이사들도 다 내후년 2020년 3월이 돼야 임기가 끝나는데 요 딱 내면 석태수 대표이사 사장, 조현덕 사회이사, 김종준 사회이사, 윤종호 상근감사 요 네 분의 임기만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나 같아도 요때 임기 끝나니까 해임 건의안을 올릴 겁니다. 해임 시켜라. 제 연장하지 말고. 연임 시키지 마라. 그리고 우리네가 미는 이제 이사를 여기다 심겠죠. 그러려면 이제 표대결로 가는 거죠. 의결권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이기겠지. 그래서 이때 1차 공격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표대결에서 이기면 이제 자기네가 미는 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요구를 하겠죠. 근데 설사 진다고 해도 요구는 2차, 3차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요구가 뭐가 있겠어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했던 수법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라 없애라. 그래서 EPS 올려라. 그다음에 뭐 내가 보기엔 아까 그랬잖아요. 한진칼이 칼 호텔 네트워크 지분 100% 갖고 있는데 이 제주도를 위시한 우리나라 4곳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 명분이 안 서. 아마 이거 팔라고 매각하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고. 부동산 이거 팔아라.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해라. 그렇게 배당을. 그리고 한진이 또 다른데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땅을. 그래서 보니까는 또 찾아봤더니 종로구 송현동, 인천 율도 이런 데다가 근데 이 땅에 지금 시가 말고 장부가만 5,500억이야. 이게 합치니까. 시가는 1조가 넘어가겠지. 요것도 아마 팔라고 또 분명히 이제 할 겁니다. 이 부동산 팔아라. 이런 거 요구하겠죠. 팔아서 뭐 하라 그래요? 팔아갖고 현금화 시켜서 배당을 더 해라. 배당금 늘려라.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털고 나가게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냥 돈 챙겨서 털고 나가는 거죠. 경영권 장악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확신이 더 강하게 드냐면 근데 나는 이거는 난 솔직히 안 믿어. 그냥 하는 소리야. 안 믿어. 내가 이미지 관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경제신문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자 A21면에요. KCGI 대표가 입장을 밝혔어요. 기사에 헤드라인이 한진칼 경영권 장악 의도 없어. 땡땡땡. 그냥 기업 가치만 올릴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 경영권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KCGI 사모펀드 입장에서는요. 경영권을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으로 가서 나중에 결국 표대결에서 이겨서 경영권 장악을 하든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엘리엇처럼 자꾸 뭔가 이슈를 막 만들어갖고 들쑤셔놔가지고 막 논란권의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서 지분 가치만 끌어올려서 그거 잽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 먹고 나가든 어떤 방식이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KCGI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손해볼 게 없다. 이 사람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흐름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나름 스피디한 진행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사모펀드에 대해서 저 질문 좀. 잠깐만 요 얘기만 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 주총까지 뭔가 저 CGI나 한진 쪽에서 뭔가 크나큰 액션을 취하면 모르겠지만 별로 액션을 취하는 게 없다 싶으면 주가는 별로 출렁거리지 않고 잠잠할 겁니다. 그냥 잠잠하고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앞둔 직전 시점쯤 되면 이제 그 어떤 이슈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요동을 치겠죠. 그런 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야 저거 경영권 분양부터 갖고 야 그럼 내가 한진칼을 지금이라도 한번 저거 주식을 사볼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은요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사지 말라고 말릴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 또 이렇게 한 방에 그냥 가진 돈 다 털어서 지금 미리 사놔야지 그러고 사놓지 마시고요. 정 생각이 있으시면 말리지는 않겠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라. 예. 왜냐하면 이 CGI 측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KCGI가 정말 저 기사대로 저게 사실이라서 정말 처음부터 경영권 장악 의도는 없이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서 그 주가만 올려놓고 그냥 먹튀할 생각으로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잘못 맞춰버리면 X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해서 예? 내가 저 경영권 분쟁을 노리고 내가 시세 차익을 한번 봐야지 그래서 한진칼을 한번 사볼 생각 있으신 분이 정 있으시면 그렇게 좀 상황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 내년 3월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진칼 얘기는 요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긴급 진단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쭉 얘기해보고 끝으로 이제 성원 씨의 길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어
들어와. 아, 길어, 짧게, 스피디하게네, 진짜. 들어와. 정말 슬로우하네, 진짜. 들어와. 50분 안에 50분 안에. 들어와. 짧게 하더니 45분을 해보자. 저기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 도덕성이나 윤리관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외국계 엘리엇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카라이카나 폴 시거나 이런 사람들. 저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계 사모펀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피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짧게 길게 하셔도 돼요. 길게 하셔도 돼요. 길게 하셔도 돼요. 왜 또? 스피디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외국계, 한국계 저는 구분이 그건 상관이 없다고,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네. 일단 제 버거킹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사모펀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모펀드, 악질 사모펀드를 빼놓고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 반면에 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안 좋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는 이제 뭐랄까 예를 들면 그 MBK 파트너스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적절한 지금 홈플러스도 지금 그렇고 버거킹도 그렇고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많은 기업들이 사모펀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네. 얘기를 들으세요 끝까지. 저희가 실생활에 가는 실제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회사들이 제가 많이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네? 네. 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 그걸 다 싸잡아서 한마디로 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양면성을 잘 설명해. 사람도 그렇잖아. 좋은 사람도 많지만 반면에 나쁜 사람도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보편성을 갖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보편성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다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역할도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이렇게 거의 망해가는 기업을 인수해서 네. 네? 2년, 3년, 길면 10년에 걸쳐서 정상화시켜서. 정상화시켜서 매각을 하고 네. 그게 나쁘다고 보냐. 사모펀드에 그 돈을 대는 LP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잖아. 쉽게 그럼 쩐주 네. 펀딩 자금 되는 그 사람들. 네. 그리고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아까 CGI인가 KCGI도 얘기했지만 그 운영하는 사모펀드 전문 운영사 PF라고 그러잖아. 걔네도 그렇고 설립 목적을 생각해. 목적이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는 그 사람들이 증권사가 만드니까 그거를 정상화시켜서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받다가 해서 우리가 욕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응? 단 제가 나쁘게 안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 경영 정상화시켜서 그걸 매각을 시켜서 본인도 거기서 돈을 좀 벌고 시세 차익으로 그리고 다 죽어가는 그런 부실화된 기업을 정상화시켜서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서 이 기업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다른 타 기업에다가 그걸 돈을 받고 넘겨서 그 기업을 더 커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매개자 역할하는 거 그런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나쁘게 일부 나쁜 사모펀드들은 그게 아니라 그런 건 도통 관심이 없고 인수하자마자 거기 있는 자산을 다 홀라당 다 빼갑니다. 다 빼갖고 다 팔아먹어버려. 껍데기만 남겨버려. 그리고 일종 그런 게 이제 먹튀라고 하죠. 그런 건 나쁜 짓이죠. 그런 일부 사모펀드는 그런 사모펀드들이 있어요. 한국계든 외국계든. 저는 그런 사모펀드는 이제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모펀드들. 예를 들면 한앤컴퍼니라든가 이름도 갑자기 IMME인가 하여튼 그리고 MBK 이런 거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은 역할도 많이 수행합니다. 그 사모펀드 설립은 어디서 많이 하죠? 금융사들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사모펀드는 일단 금융위원회에다 금융감독원인가 금융위원회인가 헷갈리는데 거기다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모집인이 그러니까 그 쩐주가 49명은 넘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운영사의 그 임원들이 증권사 경력 예를 들면 증권사 경력 10년 이상 하여튼 뭔가 이쪽 계통에서 뭔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경력이 있다든가 뭔가 자격증이 있다든가 하여튼 뭔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모펀드를 설립하는 애들은 보통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요? 많죠. 이분이 그렇죠. 아까 예를 들면 KCGI 이분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도 많이 하나요? 자산운용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사모펀드 운영 안 하는 걸로 증권사에서 하고 있죠. 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로 투자자문사 쪽에서 많이 이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자문사 쪽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주로 투자자문 쪽에서 많이 하는. 그럼 LP라는 유동성 그 자금들은요? 그건 기관들 자금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모펀드 자금에서 섞여있죠. 개인 전주도 있고 기관에서도 참여를 하죠. LP. 제 냄새를 들어보니까요. 아주 좀 지저분한 냄새가 납니다. 뭐든지 이게 은밀하게 움직이는군요. 이게 이제 M&A야. 근데 들어보니까 M&A야. M&A. 그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지저분한 나는데 냄새 붙는데 느낌이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저분하니까 내가 보니까. 네.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 일부 세력들이 전체 왜 그런 말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 이렇게 뭐 꼴뚜기 망신은 어물점 망신은 뭐 꼴뚜기가 시킨다서 다 그런 게 아닌데 일부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재밌게 봤는데 김혜선 씨 나왔던 드라마 중에 품이 있는 그녀라고 JTBC에서 보셨어요 혹시? 뭐 봤던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사모펀드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작가가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픽션, 약간 허구로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영남제분인가 영풍제진가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영풍제진가 영남제분인가 그 실제 이야기를 거기다 녹인 거여서 거기 이제 김선아 씨가 이제 그 주인공으로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70대 회장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을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부 몰지각한 사모펀드들도 분명히 있죠. 아주 정말 지금 성원 씨 말씀하신 대로 구린내가 나는 아주 지저분한 사모펀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기업 인수를 하고 합병하는 시장을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시장도 많이 있지만 부동산 매매 시장처럼 물론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좋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업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이게요. 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성원 씨가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제가 아까 지배구조 얘기했잖아요. 또 내가 기회가 되면 조만간에 한번 쫙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왜 지배구조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성원 씨 말한 인수합병 M&A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지배구조가 되게 웃긴 겁니다. 이게 마술이야 마술 마법. 기업을 두 개를 하나로 합쳤다가 다시 또 둘로 쪼갰다가 다시 또 합쳤다가 여기 있는 기업을 떼다가 아까 인적 분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걸로 장난질을 되게 많이 칩니다. 그래서 그 모든 M&A 즉 인수합병이 성원 씨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별로 좋은 걸 못 봤어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오직 돈이야 그냥 내가. 예, 인수합병을 정상적인 인수합병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면 자기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아니면 뭐 세금을 탈세하려고 뭐 하여튼 비자금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많이 악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한 거. 예, 그래서 삼성이 예를 들면은 뭐죠? 삼성 전장부품 8조에 인수한 거? 네? 삼성전자가 8조에 하만 그런 거야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건 이제 전략적 사업 그냥 차원에서 추가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아니면은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그래. 네, 그래서 이 재벌들이요. 다음 시간에 또 왜 재벌들이 절대 망할 수가 없냐면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배구조 특히 지주회사법이라는 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답시고 과거 정권에서 이걸 만들어줬는데 이걸 악용을 해버리는 바람에 재밌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자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 취직해서 돈 받고 일해야지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돈 안 버립니다. 그렇게 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원 씨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은 버는 게 아니고요. 만드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요. 돈 벌다를 영어로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ake mone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make가 아시겠지만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주식 투자도 거기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부자들은
돈을 벌어서 된 사람도 물론 있는데 이런 뭔가 이렇게 특히 재벌 소리 듣는 사람 정도 이런 사람들은요 근데 돈을 만듭니다. 이거. 조양호 한측하면서 지분이 꼴랑 벌어 되지도 않던데요? 1조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근데 5만 원씩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지랄이에요? 아니 근데 지주회사를 지금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주회사 지분이 꼴랑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삼성은 더 하는데요. 뭐. 아니 근데 걔는 지분 가치가 엄청 크잖아요. 얘는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1조도 안 돼. 몇천억밖에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렇죠. 다음 시간에 또 해주세요. 재밌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금융투자 아 진짜 힘들다. 금융투자 상품으로 가겠습니다. 지주 좋아요. 저 재밌네요. 롯데 주주 해주세요. 롯데는 과거에 몇 번 털어들었는데 아니야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시즌 1에 나왔던 거고 잠깐 롯데제가 털어줬었어요 그때. 아니 근데 하던 건 마무리 져야죠 시리즈. 아니 금융투자 상품.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갖다가 해주세요.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요 돈은 흥미진진해.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스피디하게 진행했습니다. 네. 돈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돈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자 되기 힘듭니다. 청취자 한번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죠? 지배구조. 아, 재밌네, 들어보니까. 이 지배구조로 마법을 부립니다. 다음번 마법 어떤 또 마법 기억이 있을까요? 또 준비 많이 해오신대요. 그래서 네.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방송은. 네. 오늘 그래서 한지가 좀 제가 스피디하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참 좀 말이 길어졌는데 1시간 풀로 채웠어요. 우리 또 성화 씨가 막판에 또 자꾸 질문을 해대는 바람에 해야죠.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성원 씨하고 저는 여기서 예, 방 빼러 나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여러분. 네, 안녕. 안녕.